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의하고 있고 머지않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회담 일정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로 타격을 입은 중국이 합의를 원할 것으로 믿는다며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비서실장의 노영민 주중대사, 국민소통수석의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노동계는 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김태우 수사관을 세 번째 소환 조사합니다. 김 수사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이번 주 초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월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은 오늘 하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등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잇따라 가집니다. 특감반 의혹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등의 거리를 두고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건데요. 하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불거지는 의혹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은 경제 행보가 많은데요. 소상공인부터 재계 인사들까지 만나는 일정까지 경제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현안보다 경제 문제를 앞세우면서 민생 회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올해 첫 번째 목표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주력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조금 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년회 행사에도 5당 대표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어려움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입법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네, 야당도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특감반 의혹과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 강하게 촉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무차별적으로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소통하는 척하는 노릇은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조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전방위 사찰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능을 발휘해서 문제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잠시 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은 이미 운영위원회 소집으로 의혹은 해소됐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점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 초월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초월의 방미 일정이지만 이 자리에서도 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1월 중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기로 한 만큼 오늘 여야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지도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6.4%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반등이지만 부정평가는 48.2%로 지난주에 이어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긍정, 50대와 60대 이상은 부정평가가 압도했습니다. 20대는 잘 못한다는 평가가 잘한다는 평가보다 2.8%포인트 높은 46.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지만 경기 인천과 충청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 초반 긍정평가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국채 발행 논란 때문에 20대 그리고 학생층 또 진보층에서 주 후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만 1.5%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정의당은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2일부터 4일까지 모두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진을 교체할 전망입니다.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인사추천위원회 결과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비서실장과 국민소통수석, 정무수석은 사실상 단수 후보까지 좁혀진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출범시키는군요. 예, 내일 2기 참모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사 발표 언제 한다는 설명이 없지만 네. 인사 검증이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증과 또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끝나면 미루지 않고 그동안 인사 발표를 해왔습니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검증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새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다고요? 네, 이 지난주부터 노영민 주중대사는 가장 유력한 새 비서실장 후보였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노 대사의 경우는 사실상 검증이 끝난 단계로 지난주에 설명했는데요. 참여정부 인사인 정동채 전 장관이나 염재호 고대 총장 등도 언론에서 거론됐는데 이 검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합니다. 다음 총선 출마 후보군이라는 점이 걸림돌이었는데 이 출마하지 않고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새 국민소통수석, 그동안 보도에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 막판에 부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베일에 쌓였던 자리가 국민소통수석인데 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나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동안 후보군으로 거론되다가 결국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윤도한 전 논설위원은 MBC 노동조합 초기 멤버로 활동했고 또 지난해 말에 명예퇴직한 사람입니다. 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친문 인사 가운데서 선정하고 그리고 소통수석은 전문가 출신을 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예. 자, 비서관도 이번에 대폭 교체가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서관의 경우에는 10자리 이상 교체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일단 현재 비어있는 비서관 자리가 이 국정홍보, 그리고 의전, 고용노동비서관, 여기에 과학기술보좌관까지 4자리고요. 이걸 다 채운다는 게 이번 인사의 목표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백원우, 송인배, 조한기, 유성화, 권혁기 비서관까지 5명 정도도 이번에 청와대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청와대 내 비서관 이동까지 고려하면 비서관 10자리 이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대폭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참모진 개편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일부 개각도 이루어지겠군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개편이 끝나면 다음 수순은 개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역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교체 1순위겠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각의 시기도 관심인데요. 쇄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 연휴 직전인 이달 말로 관측되고요. 그렇지만 검증에 시간이 걸리면 연휴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중소기업 간담회도 있고요. 10일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주 청와대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새해 들어서 본격적인 어떤 쇄신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 벤처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우수 벤처기업인 등 200여 명이 모이는 이번 행사는 고민정 부대변인 사회로 정해진 발언자 없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합니다. 원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소기업인과는 애로사항이 또 다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네. 수순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 문 대통령은 또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도 갖습니다.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경제 혁신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방안 등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20여 분 동안 설명하고요. 이어서 1시간 15분 동안 출입 기자들의 국내외 현안 질문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발표된 이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 보유, 또 지난해 국정 목표였던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부, 이걸 달성하지 못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아픈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자리에는 내일 인사가 이루어지면 2기 참모진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집권 3년 차에 들어간 문 대통령이 쇄신을 강조하고 또 국민들에게 올해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개편 등 청와대 쇄신 움직임 정리해봤습니다. 정치부 신호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서 장소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조만간 북미 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인데 머지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를 위해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북미 모두 만남을 원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 대화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I've indirectly spoken to Chairman Kim. Now we have a very good dialogue going. 김 위원장 신년사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친서도 공개한 데 이어 거듭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띄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The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 협상 교착을 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를 사전 답사 중이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판문점도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셧다운 사태 등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북한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여부 등을 봐야 정상회담의 진척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장소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북한은 과분할 만큼 선의와 아량을 베풀었다며 이제 미국이 행동할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아리는 개인 필명 글에서 북한의 성의 있는 노력에 미국이 상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적대적인 과거를 안고 있는 나라일수록 상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 수립의 필수적 조건인데 미국은 초보적인 이치도 모르고 막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미국의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또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전쟁 장비 반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남북은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상한, 하한 구간으로 정합니다. 이후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반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위원회 위원수와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도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자, 이달 중에 확정이 될 텐데 벌써 그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비준한 ILO 최저임금 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모레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YTN 한영규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대리인 김앤장 측과 독대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이 독대한 문건이 나왔다고요? 네, 앞서 지난해 YTN이 연속 보도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당시 나온 문건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앤장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갔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의 한상호 변호사와 지난 2015년부터 16년까지 적어도 3차례 독대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정보를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직접 건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건까지 나왔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와 독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계획 등입니다. 즉,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지연 방안과 전원합의체 회부 방침 등을 직접 확인해 준 셈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에서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장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를 독대해 재판 기밀을 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밀 누설죄가 첨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검찰이 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죠? 네, 검찰이 이번 주 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보강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검찰과 비공개 조사 날짜 조율을 마쳤고 판사 블랙리스트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측도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최근 그 전직 대법관 소환이 잇따랐는데 현직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 서면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고요. 네, 검찰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동원 대법관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대법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면 조사에서 통진당 소송과 관련한 판결 이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는데요. 이동원 대법관은 당시 재판장으로 1심의 각하 처분을 파기하고 국회의원 패소로 판결하며 의원직 상실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법관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판 결과가 법원행정처 문건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이 현직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면 조사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소재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부터 7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상태입니다. YTN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내던 지인의 별장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 등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을 떠나 몇 달 동안 지낸 지인의 별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의 주택에는 인기척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저기 아저씨가. 혹시 여기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주인 오지가 않아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도 창문이 굳게 닫힌 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건 지난해 6월 놀이터 기자회견이 마지막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7개월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제3회 장소에서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3번째 연기 후에 오늘 또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전 씨 변호인은
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이 이유라고 합니다. 김범아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독감 등을 이유로 이번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전 씨 측은 신경쇠약을 들며 세 번째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일어선 5월 광주는 정의 법정에 나와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며 전 씨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때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쏘았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하고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하기로 한 재판부는 이제 구인장을 발부해 전 씨를 강제로 데려올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은 원원들이 두려워서라도 오겠냐 싶기는 해요. 그러나 광주에 와서 이 판결 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앞서 전 씨는 광주의 민심과 공정성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 받겠다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이순자 씨가 최근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두환이 자영한 80년 5월 강주 학살로 부모와 친 혈육을 잃거나 다치고 구속되는 등 피눈물을 흘리며 평안의 세월을 살아온 5월 가족들이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 전두환 씨의 재판 출석을 촉구하고 이순자 씨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이 합의를 원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과 함께 자신감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낙관론과 자신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관세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합의를 원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도 했고 중국과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관세 부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에 정말로 미국과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고의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차관급 협상은 양국이 90일간 무역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동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이어서 조만간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부 대표부 대표와 류호 중국 부총리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측이 무역전쟁 휴전 기간 종료 시점인 3월 1일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談判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고요. 또 협상 전망 어떻습니까? 예,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무역전쟁의 앞길을 판가름할 이번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는 지식재산권과 비관세 장벽부터 농산물과 공산품 교역 등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뒤 합의 사안으로 제시한 중국산 수입 확대에 따른 무역 불균형의 해소, 강제적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모두 모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번 협상을 위해 농업부문, 재무부, 상무부 등 부문별 차관급 실무 책임자가 대거 출동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협상 의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 때 이룬 공동인식의 실천을 위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상회담 뒤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고일의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일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근본적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단순히 무역 수지나 통상 악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대한 미국의 우려 때문에 촉발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 시작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앞으로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역시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계신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지난해 12월 24일까지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10월 3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판결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해서 11월, 12월 두 차례 일본 동경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이 판결에 대한 이행을 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었는데요. 네. 모두 뭐 협상조차 어떠한 면담조차 다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 예. 저희로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일정하게 나아가는 것이 예.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판단이 들어서 네. 지난 연말이죠. 12월 31일에 신일철주금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예. 지금 신일철주금은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전해온 바가 없습니까? 예, 신일철주금의 입장은 저희도 뭐 따로 받은 입장은 당연히 없고요. 예. 아마 뭐 유감이다 정도의 표명 정도만 아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재산의 현황 전체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P&R이라고 하는 포스코와 협작으로 만든 회사에 갖고 있는 주식이 한 100억 원, 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야기되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역시도 한 2천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중에서 그래도 좀 압류가 간이하고 예. 현금화 절차도 또 간이하는 그런 P&R 주식에 대한 압류를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압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내 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일본 해외 기업이잖아요. 해외 예, 기업의 맞습니다. 경우도 압류 절차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채무자가 외국인이든 외국 기업이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압류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일철주금이 당연히 일본에는 많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산이 가장 일차적인 압류 대상이 됐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P&R 주식이 P&R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 P&R 주식이 갖고 있는 주식을 압류 대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뭐 법원이 국내 네. 자산이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 안에 압류 결정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압류라는 것이 그 자산을 일단 묶어놓는 정도의 효과만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현금화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서 뭐 P&R이든 신일철주금이든 그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항고라는 방식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실제 지금 민사집행법이 그 즉시 항고의 요건들을 되게 좁게 보고 있어서 예. 아마 압류 결정 자체는 확정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통 주식에 대해서 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한 주식 매각 명령도 함께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건 네, 이번에 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뭐 이 사건이 뭐 아주 사인 간의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서서 일제 식민기라는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일어난 반인도적 불법 행위입니다.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이 단순히 일정한 금액에 대한 집행이 아니라 전범 기업의 사과와 역사적인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분의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는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신일철주금과의 포괄적인 협상을 위해서 일단 압류까지는 진행한 것이고, 현금화 이전에도 저희는 당연히 협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놓으신 겁니까? 마지막 협상이라기보단 저희는 여전히도 협상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신일철주금에게도 저희가 이렇게 매각 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신일철주금 일본 정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한번 보였었는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제법 근거에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종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네. 어떤 국제법 위반인지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계속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네. 정작 어떤 국제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사 정도라고 보고요. 국내 정치를 실제로, 위한 수사다. 그리고 이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당연히 국가 간의 합의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 당연히 일본 정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여전히도 대법원 판결을 좀 이용해서 국내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별로 실효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국제사법재판소의 가장 기본적인 사물 관할은요. 국가 간의 동의를 통해서 관할이 생기는 것이고 관할이 생겨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강제 관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조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의 이 신해철 죽음과 이 피해자들 간의 분쟁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ICJ의 제소 자체, 제소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관할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실익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실제 ICJ에 가겠다는 마음보다는 이런 방식의 강경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얻겠다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실제 매각 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주식을 처분하고 피해 배상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 연세가 94세입니다. 자, 이 소송을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이춘식 할아버님께서는 사실 그 네 분의 원고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원고고요. 그렇죠. 2013년 경만에 또 네 분의 원고 모두가 살아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늦게 선고를 하면서 이춘식 할아버지만 유일한 생존 원고가 되셨었는데요. 걱정 많이 하시죠. 자주 연락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 사건의 절차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신해철 죽음이 이 사무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고령의 원고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 초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1억 원의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가 다 보상되겠습니까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배상까지 꼭 이행이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청와대 출입기자 전망대로라면 내일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중 개각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목요일에 있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주목되죠. 새해 들어서 쇄신 발걸음 재촉하고 있는 청와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야 정치인 한 분씩 모시고 전국 분석해보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뵙겠습니다.